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화성은 인간이 살아가기엔 극도로 가혹한 환경입니다. 낮 평균 기온은 영하 65도, 밤에는 영하 120도까지 떨어지고 대기 밀도는 지구의 1% 수준에 불과해 치명적인 자외선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물 역시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얼음이 녹아도 낮은 기압 탓에 곧바로 기체로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화성 지표에서 인간이 장기간 생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작품이 2015년 개봉한 영화 마션입니다. 영화 속에서 나사 우주비행사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 홀로 남겨준 뒤 감자를 재배하며 생존을 이어가지만 그 공간은 화성의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지구 조건을 모사한 해브라는 밀폐 기지입니다. 이는 인간이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연을 바꾸거나 최소한 인공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념이 화성 테라포밍입니다. 화성의 기후와 대기, 온도를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사람이 거주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자는 구상입니다.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현실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 발전으로 우주 발사 비용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인근에서 그린 마스 워크숍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하버드대 로빈 워즈워스 교수팀은 단열 효과가 뛰어난 에어로겔로 화성 표면을 덮어 자외선을 차단하고 온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연구는 2019년 학술지 네이처 천문학에 발표됐습니다. 시카고대의 에드윈 카이트 교수는 화성 대기에 철이나 탄소 기반 미세 입자를 살포해 행성 전체에 떠 있는 온실층을 형성하는 구상을 제시합니다. 태양빛은 통과시키고 열은 가두는 방식으로 평균 기온을 수십 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나사와 협력하는 비영리 연구단체 파이오니어 랩은 우주에서 단백질과 섬유를 생산하는 생물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는 실리콘밸리의 자본의 지원과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와 테라포밍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해 왔으며 블록체인 기업 리플 공동 창업자 제드 맥케일럽 역시 관련 연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여전히 붉고 차가운 행성이지만 인류는 이제 그 환경 자체를 바꾸려는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인 매독의 신규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접촉이 정상화되면서 동아시아 전반에서 매독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당국은 단순한 일시적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인 확산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특히 심각합니다. 일본 FNN 프라임과 일본 국립건강위기관리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14일까지 일본에서 신고된 매독 환자는 1만 3,085명에 달했습니다. 후생 노동성 집계 결과를 보면 매독 감염자는 2020년 6,619명에서 2022년 1만 3,220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2023년 1만 5,055명, 2024년 1만 4,663명으로 4년 연속 연간 1만 3,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감염자 가운데 약 3분의 2는 남성이며 여성은 20대에 집중된 반면 남성은 성인 전 연령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령층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감염고리가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매독은 프레포네마 팔리듬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요 성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감염 초기에는 통증이 없는 궤양이 생기는 1기 매독이 나타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피부 발진 등의 2기 매독을 거쳐 수년 또는 수십 년 뒤 신경계와 심장, 눈 등을 침범하는 3기 매독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전파돼 선천성 매독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잠복기가 길어 조기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위험 요소로 지적합니다. 대만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독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질병통제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 매독 환자는 9,072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 감염자는 1,722명으로 약 9% 늘어났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에 대응해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무료 신속 검사를 실시하고 성 관련 감염병 익명 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 정책으로 확산 속도를 늦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역시 상황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최종 확정된 국내 매독 환자는 2,79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5.4명입니다. 감시 체계가 전수감시로 강화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으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20, 30대 젊은 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병기별로는 조기 잠복 매독과 일기 매독 비중이 높아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건당국은 정기적인 검사와 콘돔 사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규제 범위를 대폭 넓혀 삼촌과 조카 딸, 숙모와 조카 아들, 같은 학렬의 비교적 먼 친족 간 혼인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최장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과거 입양으로 형식상 혈족에 포함됐을 뿐 생물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혈족 간 결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 오브 센트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조사에서 우즈베키스탄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 하나 이상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연구진은 특히 두 번째 자녀에서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가 집중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하며 혈족 간 결혼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기혼 부부의 약 25%가 혈족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행 가족법은 직계 존비 속이나 의붓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친족 간 혼인만 제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8촌까지 확대해 전통적 혼인 관습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선천성 장애뿐 아니라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암 등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중보건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해당 법안을 공식 플랫폼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전통과 공중보건 정책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사건을 두고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작전명 앱솔루트 리졸브로 명명된 이번 군사행동은 주권국 정상에 대한 체포와 강제 호송이라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군은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를 투입해 새벽 시간대 마두로 대통령의 거처에 침투했고 대통령 부부를 미 해군 강습 상륙함 USS 이오지마로 이송한 뒤 관타나모를 거쳐 뉴욕주로 옮겼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마약 및 무기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직후 베네수엘라의 유전과 정제시설을 완벽히 장악했다며 미국 석유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에너지 정보국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인 3천억 배럴이 넘는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작전의 핵심 목적이 석유 자원 확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구체적이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듀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가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남미 지역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브릭스 일부 회원국과 멕시코, 브라질 등은 이번 사태를 멀로 독트린의 무력 부활로 규정하며 외교적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해 유가 변동성이 커졌고 투자은행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번 군사작전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며 라틴 아메리카의 또 다른 좌파 국가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세력권인 서반구를 침범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필요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대국이 군사력을 통해 주권국을 직접 통제하는 힘이 곧 정의의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국제사회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